우리 국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들어있다면서요? 상상 못할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 전문가이신 한라대학교 정대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원주 한라대학교에 있는 정대진입니다. 오늘 궁금하신 사항들 하문하시는 대로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또 많이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용산의 대통령 직무실 인근까지 오물풍선이 날아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에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 장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왜 북한은 기존의 직접적인 무력 투발이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오물풍선을 보내는 도발 방식을 채택했는지 북한이 왜 이럴까요? 전면전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전면전은 두려워하고 있대 특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택이 지금 회색지대 영역에서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에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좀 컸을 겁니다. 5월 말에. 그 주부터 오물풍선 투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한중일이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재를 뿌리고 자신들의 이제 문제 제기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지만 또 전면전에 가까운 무력 도발을 해가지고 또 역풍을 또 불러오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회색지대 영역에서의 도발. 그러면서도 이제 남한 국민들한테 좀 피부에 좀 체감이 되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권에 좀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게 아주 좀 기상천외한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 이번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추위를 조절을 한 게 사실이에요. 안에 폐 비닐이나 종이 같은 것들. 그리고 3차 오물풍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급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종이 같은 것들이 떨어진 게 보이는데 이게 아무리 높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람이 맞아도 다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불쾌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는 건 또 성공을 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도 굉장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좀 불러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도발을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오물풍선 도발을 자행한 이유가 혹시 한국 측에서 이런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 것인지 또는 여기에 숨겨진 북한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들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남한 정권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까지 할 거를 계산에 넣어서 이 큰 그림을 그렸다. 그럴 필요는 북한은 지금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은 지금 자기들 시간표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는 신경 쓰지 않고 이미 행동에 들어간 지는 오래된 상황인 것이죠. 남쪽이 뭐 군사합의에 대해서 파기 혹은 뭐 효력정지를 하건 말건 그건 별로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들 시간표대로 그냥 쭉 가면서 어쨌든 계속 남한을 좀 압박하고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이 자기들한테 있진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한미일 연합훈련도 확대되고 이 모든 책임이 어쨌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자기들은 이제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번 오물풍선 투척을 건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군사 합의서 효력정지 내지는 파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덫을 쳐놓고 기다렸다기보다도 대남 압박을 하고 국방력 강화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 모든 그림은 이미 2019년 그 이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북한 표현들 하면 이게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죠. 네. 그 적대시 정책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굉장히 고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이제 생화무기나 뭐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떠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마냥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의 사건 이후 북한의 군사 외교 분야에서
어떠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과거 사례들로 좀 봤을 때 지금 뭐 오물풍선에 다시 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건 조금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도 지금 그걸 계획된 전면전이냐 그렇게 되면 그렇죠. 생화학 무기가 가서 이제 그 인명피해가 났다. 이건 전쟁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불러올 역풍은 북한도 지금 뻔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쁘긴 하지만 멍청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역공을 불러 일으켜서 전쟁 상황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정권을 걸고 이제 하는 일, 그런 일은 북한도 좀 벌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끊임없이 이제 회색지대 도발 같은 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은 얼마 전에 이제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 지역을 잠깐 이제 침투에 들어왔었는데, 과거에 2015년도 북한군의 비슷한 움직임이 있은 지 한 달 뒤에 이제 목함지대가 이제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지금 지뢰매설 같은 것들을 군사분계선 그 일대에서 지금 확대를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측 이제 수색대 병력들이 조금 혹시 또 실수로 만약 또 피해를 입게 되거나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좀 우리 군 장병들의 이제 손상이 좀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좀 상황인데요. 그걸 또 의도적으로 또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은 계속. 그렇지만 어쨌든 군사분계선 자꾸 넘어오면서 과거의 목함지대 사건 같은 거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 군의 수색 활동 같은 거 조금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술들을 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 네, 충분히 좀 개연성이 가장 손쉽게 북한의 그 해커 능력들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남한에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해커 활동들, 그리고 또 북한의 잠수함 활동도 조금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월달에 그 김관옥 영웅함 진수식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 괴물하면 이제 프랑켄슈타인 같은 제대로 작동을 하겠냐라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전문가들이 약간 좀 조롱을 좀 했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또 그 잠수함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중 발사 시험은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그 수중 발사 시험을 반드시 언젠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아주 가열차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상에서 바지선 발사까지는 시험을 했었는데 이제 수중 발사 시험 같은 것들이 지금 가능한 수준까지 그동안 준비를 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올해 안 할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되는 게 자기들이 공언했던 국방력 현대화계 발전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럼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것들, 이런 식의 일련의 도발은 앞으로도 할 게 굉장히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군옥함에 SLBM이 탑재됐다라고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SLBM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까요? 수상에서 바지선에서 콜드런칭 하는 것까지는 보여줬잖아요. 그 이미 2019년에 보여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 잠수함 안에서 쏴야 하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직 거기를 안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김군옥 함이 이제 공개됐을 때 그걸 보고 프랑켄슈타인 함이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는데 한 10개 정도의 발사대에서 콜드런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발사할 때의 진동과 충격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조금 외견만 봤을 땐 이제 전혀 안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아마 정치적 필요가 있으니까 작년 9월에 이제 하드웨어 갖췄다라고 아마 그거를 선언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정교하게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 발사 실험을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북한의 다음 단계 이제 가장 큰 목표겠죠, 이제. 다시 오물풍선으로 돌아와서요. 이번 오물풍선 사건에 대해 그 북한 외교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어떠하며 이후 한국과 북한의 대립관계나 이로 인한 외교 구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오물풍선 자체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원인이 우리 쪽에 그 탈북민 민간단체가 올려보내는 대북 전단 때문에 자기들이 오물풍선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물풍선을 이제 지금 한 3차례 보냈으니까 얼마만큼 이거 치우는데 많은 공력이 들어가고 기분이 더러운지를 이제 맛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잠정 중단을 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결정하고 한 5시간 정도 됐을 때 북한의 이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그 대남 오물풍선 투하를 이제 잠정 중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련의 사건
사건들을 보면은 그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튼다라고 해서 거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오물풍선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아마 시간표 상에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상에 이 정도까지 가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하는 걸로 대응을 해올 거고, 그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거 발표를 하고 다른 식의 이제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아마 시나리오 좀 있었을 건데요. 그 다른 식의 영역에 포함된 게 이제 외교전의 영역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거죠. 북한은 사실 이제 6월 말에 당 전원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당 전원회의는 김정은이 주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 도발을 한 다음에는 그거 준비에 김정은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상반기 성과를 관리하고 하반기 어떻게 할 건지 전략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나 그리고 조금 급이 낮은 국방성 부상이나 이제 이쪽에서 담화전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면서 북중로 밀착이라고 하는 게 깨지지 않도록 보여주는 거. 그걸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이 더 밀착을 좀 하고, 특히 남한 내에서 이제 그 대북 여론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미일이 더 이제 그 공고하게 밀착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또 선호하고 있는 북중로, 한미일 대 북중로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그 냉정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더욱더 안착화시키는데 이제 조금 더 주력을 하는 게 6월에 북한이 이제 외교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그러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내적으로 당 전원회의 준비와 대내 그 경제 문제 신경을 쓰는 게 아마 지금 조금 6월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북한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 중에서 또다시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김정은이 현재 아주 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북 확성기가 북한 사회와 전방군 부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대북 확성기를 틀면은 뭐 한 10km, 20km까지 아주 고출력의 이제 방송이 북한 그 전연이라고 하죠. 군사분계선 일대 군인들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방송 내용들이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파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 K-팝 노래들 그리고 뭐 뉴스들, 그 북한 정권의 실상을 고발하는 비판적인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북한이 굉장히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면서 법으로 막아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남한의 드라마나 가요 같은 거 듣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이제 노동 교화형, 그리고 유포하면은 최대 사형까지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약 다루는 것처럼 북한은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마약 다루는 것처럼 다루고 있는 그 남한의 컨텐츠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북한의 이제 군사분계선 일대 주민들한테 20km, 30km 있는 군인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쭉 들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게 북한 정권으로서는 조금 감내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거죠. 이걸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고사프 조준에서 쏘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일들인데,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일 중에 좀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북한의 북쪽에 접경지대에 있는 두만강이나 이제 압록강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드라마나 가요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아래쪽에 있는 평안도나 이 남쪽 군사분계선 쪽에 있는 군인이나 주민들, 젊은 층들은 아직 좀 상대적으로 남한 그 K-문화에, K-컬처에 조금 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드러기 반응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점은 이제 북한의 이제 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전방 전 지역에 확대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 전 지역에 확대를 시킨다면서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게 우리 정부 얘기하는 것처럼 감내하기 힘든 이런 조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확성기를 다 조준 사격해가지고 쏜다. 이제 그러다가 혹시 또 이제 우리 군 장병에 인명 피해가 난다. 그것 또한 이제 유사 교전 행위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면전은 이게 확전은 바라고 있지 않은데 이걸 또 대북 확성기를 또 막기는 또 어려운 상황. 이건 이제 북한이 이게 말 그대로 좀 감내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대북 확성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대응한다기보다 다른 식의 이제 서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그 군사 도발 영역을 더 확대시켜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북한도 전면전을 원치는 않을 거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힘의 우위에 있긴 하지만 성가신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7, 8월 달에 긴장 고조되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좀 득이 되거나 우리한테도 유리한 상황들은 좀 아닌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남북 군 당국이 지금 서로 약간 좀 수위 조절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신 못 차리는 북한이 이번에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포탄 사격 훈련을 두고 김여정이 자살적 객기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사용하고 나섰는데요. 정작 남의 나라에 오물이 든 풍선을 날려보낸 북한에서 한국의 군사 훈련을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온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자행되는 북한의 도발과 막말은 그 수위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한국에 대한 도발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전문가인 정대진 교수님과 함께 북한이 군사도발에 집착하는 현실과 한국의 안보 실태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정은 관련된 건데요. 24년도 들어 김정은이 자신의 장녀를 후계자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자식 중에 아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아들이 아닌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 백두혈통의 계속성, 견고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한 2022년부터 좀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점으로 2022년, 23년 그리고 2024년 지금 현재 또 김주애가 우표에까지 등장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우상화 작업의 끝판왕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인데, 백두혈통 그리고 자신의 세습 정치의 견고함, 계속성을 이제 대내적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40대가 접어들잖아요. 네네. 40대 접어들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사실은 김정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건강하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더라도 자녀들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드디어 나왔는데,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와는 좀 다른 자기만의 국가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지금 쐐기를 받고 싶어서 계속 자녀, 딸이라 하더라도 내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의 수령론에 따르면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수령의 풍모를 닮으면 그 누구나 수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수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령론의 이론 체계 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미국 CIA에서는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들이 자기 피가 아니라는 설이 하나가 예. 있고, 두 번째가 지체장애가 있어서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한 설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북한의 공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옛날 그 조선시대 왕실에 정말 구중궁궐에 암투가 벌어지고 예. 있는 거,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주애가 등장하는 걸 놓고 많은 분들이 또 방송에서도 여인천하 막 이렇게 빗대서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쵸. 김주애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리설주, 왕실의 또 큰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모 김여정, 그리고 또 현송월이라고 하는 김정은, 그리고 또 로얄 패밀리 아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 이렇게 놓고 막 궁중암투, 여인천하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뭐 빗대서 얘기들도 많이 좀 하곤 하는데, 그런 설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왕비인 리설주가 밀고 있는 김주애가 제일 후계자로서 대외적으로 지금 전면에 등장해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을 보고 사극 50회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들만 지금 아주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 정권과는 다르게 김정은의 다음 후계 구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후계 구도에 대해 북한 내부의 반응은 어떠하며 현실적으로 4대 세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탈북민들의 많은 분들이 좀 증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김정은 세대에 있는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쟤는 뭐이가?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뜨아한 반응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야 어쨌든 빨치산 혁명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전후 복구 활동을 하고 해서 동세대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기반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어느 정도 지지하는 면들이 좀 있었는데 3대 김정은은 갑자기 이제 뭐냐는 거죠. 지금 뭐 한 것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후계자라고 낙점돼서 나오는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넘게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잘 닦아온 거죠. 문제는 이제 4대 세습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정은은 조금 더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더 확실하게 공공연하게 이건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굳히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4대 세습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 권력층 내부의 엘리트층들의 일단은 지지입니다. 특히 평양에 권력 엘리트층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지도자야 할 거라고 나오는 건 이게 밥상을 다 없는 거잖아요. 판을 새롭게 짜는 건데 과연 그 누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 건가? 그 권력 엘리트층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태가 가장 좋거든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 상징으로서 백두혈통의 김씨일가 누군가를 옹립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왕조 시대 세도 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평양의 엘리트들은 가장 기득권 지킬 수 있는 유망한 상황일 텐데 그래 봤을 때 이제 만약에 합의를 한다 4대 세습에 대해 평양의 권력 엘리트층들이 그러면 4대 세습이 일단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 평양공화국일 뿐일 겁니다. 4대 세습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도 아닐 뿐더러 일반 주민들의 이제 복리 후생과 건강한 경제 발전, 국방력 건설 이런 것들을 정상국가처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 봤을 때 그냥 평양공화국으로 남아 있다가 언젠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허약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북한의 4대 세습이 실패하면 그 한반도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한국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안보 대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보 대비책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근원적인 것도 있을 텐데요. 근원적인 건 뭐냐면은 통일에 대한 의지 그게 변화 없다는 거를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발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고 우리도 또 그거 통일해야 되나? 그냥 이대로도 잘 사는데 전쟁만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국민 여론들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거를 공식 뭐 국가적인 입장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이런 거야라고 국제사회가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북한 지역 땅에 대한 포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 이북에 있는 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에서는 이 코리안 피플들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가장 고유한 권리가 자결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피플들은 가질 수 없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리인 자결권은 우리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반쪽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우리의 이런 근원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한 지역의 상황 관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국군이 가장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변국들의 합의가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제 주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밀고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뭐 너는 무슨 권리로 넘어오냐라고 할 때 우리 뭐 자결권적인 권리로 이제 우리가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도 쟤네는 원래 그렇게 계속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해 오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어쨌든 한국이 주도권 가지고 가는 거야라고 하는 인식 그게 당연한 걸로 좀 우리가 주변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충분히 기술력으로도 그렇고 국방력으로도 북한 지역 안정화 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되잖아요. 요것들을 좀 계속 키워놓는 것들.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세습이 실패한다고 하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은 일단 들어와서 경제 협력 분야나 거기에 개발 문제를 고리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독립 후생이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제사회의 행위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국제법상의 R2P라고 해가지고 왜 그 보호 책임으로 해서 한 국가의 정부가 제대로 된 그 재화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연대 책임을 지고 들어가서 그 국가의 주민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설득력들을 얻어가고 있는데 북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인접 국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서 현재 국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금융 거래를 정지하는 게 좀 가장 좀 크죠. 그리고 또 석유 같은 것도 수입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것들인 건데, 근데 금융 거래 정지하거나 이 광물과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 수출입들을 금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유령 회사를 많이 세워요. 중국과 러시아 등 이제 유령 회사를 많이 세워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수출입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외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북한에 남아 있는 유럽에 나가 있고 어디 다른 동남아 국가 나 있는 제외 공간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물자들을 외교 행랑에 실어 가지고 또 필요한 물건들은 좀 그 대량은 안 되지만 그렇게 좀 필요한 필수 물품들은 그렇게 구해오는 것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핵과 미사일 군수 분야에 필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을 좀 사들이고 유령 회사와 제휴 공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실제로 물품들을 좀 조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좀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면들인 것이죠. 이란에 땅굴 파는 기술을 판매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뭐든 못 팔았겠습니까? 아마 많이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땅굴 파기 기술 같은 것들도 전수를 했겠죠.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방법들로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안 했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는 각종 제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런 제재가 효과를 거뒀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북한이 2019년도 2월 28일 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당시 리용호 외무상이 심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던 얘기가 자기들이 요구한 거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근데 11개의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2016년 이후에 취해진 5개의 제재, 자기들의 인민경제와 민수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5개의 제재만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이걸 안 들어주고 그냥 갔다. 앞으로 이런 식의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그 5개의 제재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제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6개의 제재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제 여행 금지라든지 그리고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부품 수출입 안 되도록 하는 거 그 정도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간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죠. 그렇지만 그것도 유령회사 차리고 해가지고 부품 사들이고 하면서 어쨌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했던 것인데, 근데 2016년도부터 이후의 제재가 진짜 제재였던 거죠. 석유, 석탄, 광물들 수출입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되니까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2년도 이후에 한 1%에서 1.5% 정도 플러스 성장을 하던 북한 경제가 2017년, 16년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로 관측이 돼요. 자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순전히 이제 이거는 그 제재 변수라고 네네.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융거래 정지하는 거, 석유, 석탄 같은 것들, 그리고 진짜 실제 인민들이 써야 되는데 이제 못 쓰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제 안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북한의 이제 그 수출품인 섬유, 수산물 이런 것들을 팔 수 없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그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코로나 기간이 북한한테는 힘든 기간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냥 동결돼 버린 네네.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교역 안 하고 여행 안 하고 힘든 기간들이 한 2, 3년 있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어쨌든 북한이 견딜 수 있었던 완충 기간이 오히려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좀 지나고 나서 북한이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이제 그 교역도 재개하고 개방도 재개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대북 제재는 작동을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를 준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들이 이게 뒷문을 좀 열어주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좀 숨통을 좀 트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4월 말부로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는 그 전문가 패널들이 지금 없어진 게 지금으로서는 좀 김정은 정권한테는 올해가 특히 더 이에 기회의 문이 좀 열린 거죠. 자기들의 이제 그 제재 밖의 행동을 할 때, 특히 러시아와 협력을 할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모아서 보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하는 이 국제 메커니즘이 지금 없어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최대한의 좀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 기회의 창이 지금 조금 잠깐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손잡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계속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외무차관이 한국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내뱉으며 현지 시각으로 7월 24일에 보도된 러시아 측의 발언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를 겨냥한 어떤 행동들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와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조치에 대해 한국에 경고를 전한다며 역으로 한국이 마치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국의 적성국인 북한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도 포착되어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전문가인 정대진 교수님과 함께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구축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대북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가 문제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는 예측 불가예요. 오직 트럼프만이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실제 봤잖아요. 네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이게 러브레터, 네. 친서 교환을 하고 해서 뭐 우위가 있으니 뭔가 대화의 돌파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전혀 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2019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김정은과의 거래에 흥미를 잃고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북한이 뭔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이익이 나는 곳이다. 철저히 사업가적이죠. 네, 정치적으로 활용할 곳이다. 그것도 네. 이제 트럼프 가문의 뭐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북한의 뭐 원산 지역을 완전히 떼준다든지 뭐 이제 특별한 정말 이익이 보장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다시 이게 대화가 재개되기는 조금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만이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김정은 한번 만나볼래라고 하면은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이건 정말 예측 불가능의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미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핵무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또 이로 인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 보유에 따라 어떠한 반발이 예상이 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확률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황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비개입주의가 20세기, 21세기는 안 나타났던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전 세계 문제에 경찰 역할을 해왔던 건데 그걸 완전히 끊는다. 그 누가 봐도 이건 완전 자유방임의 시대가 새로 열렸다. 미국이 없는 세상이 왔다. 라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강적 핵무장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긴 많습니다만은 그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건과 시너지들이 펼쳐지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 다단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독자 핵무장을 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이겠지만 한국이 이제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 이제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인 이제 제재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변화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이 만약 독자 핵무장을 시도를 한다. 그것만한 대북 압박과 제재는 없는 거죠. 북한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대남 뭐 압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인데 그 힘의 균형추를 이제 그 비대칭 전력으로 지금 다른 영역으로 대남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면에서 우리가 이미 첨단 재래식 전력은 북한은 이제 우리가 뭐 능가하고 어느 수준에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안 건드리고 있던 핵무장을 우리가 한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힘의 균형이 이제 깨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뭐 경제 제재 뭐 한다, 외교 제재 한다는 필요가 없는 거죠. 독자 핵무장만큼 확실한 이제 대북 압박책은 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고 시도를 한다.
그럼 우리도 이제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또 똑같이 조금 견뎌야 되는 상황. 이제 이런 게 지금 대체적인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기사들에서 북한의 내부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그 북한 정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이제 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김씨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북한이 저렇게 살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주민들이 왜 봉기를 하거나 대량 탈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냐라고 하는 건데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요즘 그래서 이제 북한이 더욱더 한국 드라마, 가요 같은 거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게 비교 대상이 생긴다는 거. 근데 이게 만연할까봐 이제 그래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인 이제 처벌과 공포 정치를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는 건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북한의 비교 대상 기준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정보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 일반적인 생각들을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가 해준 게 뭐냐? 그 생각은 주민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하다고 해요. 장마당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들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있는 사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살자고 가족 버리고 친척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혼자 탈북을 한다 이런 일들은 감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국방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서 장마당 하면 우리의 뭐 시장이나 전통시장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북한의 장마당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 누구 이렇게 마트 점주가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허가된 사람들이 물건 정해놓고 떼어서 팔고 한다기보다 모든 주민들이 거의 나와서 생계 활동들을 하는 곳.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곡식을 구하고다 할 때 자기들도 뭘 내놓고 팔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또 곡식을 구해가야 되고 하는 주민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원래는 당에서 장마당을 인정 안 하다가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장마당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북한의 체제가 변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그 장마당을 인정하고 한 게 90년대 이후에 북한 내부의 그 비공식 경제 활동들, 시장 활동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이제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북한은 좀 이중적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계획과 통제 경제라고 하는 게 공식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 비공식 영역에서의 장마당과 일상생활이 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엔 자기 기업소나 학교나 공장 가서 이제 출석 도장 찍고 오후에는 또 서너 시간 열리는 장마당에서 자기 생계, 가족 생계를 위한 또 이게 장사 활동을 좀 하고 하는 게 이미 이게 정착화된 북한 주민들의 이제 생활. 그리고 이거를 이중 경제가 돌아가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게 그게 북한 당국이 지금 용인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북한 경제의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 이렇게 지금 이제 고착이 이미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 북한 내부에서 김씨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텐데요. 만약에 이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비하고 있는 안보 정책들이 있을까요? 서랍 속에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공식적이고 대외 비로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서랍 속의 정책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가늠을 하기 힘들잖아요. 대략의 유형만 이렇게 몇 개 정해놓은 거지. 근데 이제 그럴 때 가져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일 것 같아요. 우리 말빨이 먹히겠어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중진국에 태어나서 지금 선진국의 기성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약간 그 중진국 의식이나 강대국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자신감도 남다르고 실제 능력도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능력도 남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가 벌어지면 중국과 러시아 내려오고 과거 뭐 구한말처럼 우린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당하고, 이제 이거는 우리의 역사적 피해 의식인 거고, 지금 한반도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함부로 북한 지역에 막 들어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있는데, 또 한미연합군이 있는데, 그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한 안전핀이 될 것 같아요. 한국 안보를 따지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어쨌든 간에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북한에 작용을 했을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군사기술 협력,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네. 되고 있죠. 특히 작년 포탄 그렇죠. 예, 작년 9월에 그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북한의 이제 포탄 지원이나 무기 지원은 또 러시아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연장전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시 승기를 좀 잡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느 수준으로 민감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조금 제공을 해주느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한간에 이제 위성 발사 기술이나 각종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은 당연히 이제 요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것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북한은 늘 자력갱생, 국사나 이런 걸 얘기하지만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있어가지고는 또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 또 바짓가랑이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하면은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효용성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군사 협력을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이제 첨단 군사 기술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게 북한의 목적인데. 과연 러시아가 이걸 해줄 것인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한 발 좀 빼고 있죠. 좀 민감한 군사 기술이나 뭐 중요한 이제 군사 기술 협력들을 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의 상황이 불안정한 거는 중국도 원치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문제에 처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 2022년도에 러시아가 전쟁을 발발하면서 다시 식냉전 구도가 심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구도가 심화가 됐을 때 북한의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전 세계 정상들의 연설을 한번 다 찬찬히 좀 보시면은 전 세계 정상들은 대부분 신냉전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그 국제정치 학계에서도 신냉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입 밖으로 신냉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거의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냉전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이념 싸움이었는데 지금의 미중 경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념 싸움은 아니잖아요. 네. 이익 갈등이 이익 싸움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전략 경쟁 시기 막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이런 상황에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걸 연설에서 직접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김정은이 보기엔 유일한데, 왜냐하면 이 신냉전 구도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미일 대 북중로 이런 구도가 정착이 돼 있어야 자기가 어쨌든 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구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도가 사라지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전 세계 지도자 중엔 김정은이 거의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푸틴도 뭐예요? 방북을 앞두고 나서도 직접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직접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오로지 김정은만이, 북한만이 이제 일방향적으로 이제 신냉전에 거의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구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구도긴 하지만 이 구도가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이 바라는 바, 이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고심이 좀 클 겁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통일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대북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잘 해왔고 유지해온 원칙이 있습니다. 선평화 후 통일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선평화 뭐 이러니까 무슨 뭐 진보 정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9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얘기한 원칙입니다. 이거 50년째 내려오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 어느 역대 정부도 이거를 뭐 원칙을 폐기하거나 바꾸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익입니다. 1974년 8.15 때 선평화 후 통일 원칙 나오기 전해에 또 중요한 선언이 있었는데, 73년도에 6.23 평화통일 외교 특별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 가장 아주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선언이었는데, 뭐냐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가 북한과 수교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제 신뢰 축적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로 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이 지금 뭐 적대적 두 국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린 이미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이미 50여 년에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에요. 거기에 중간 단계가 뭐냐, 1단계 화해협력 단계 거쳐서 중간 단계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로 하는 이 3단계 통일론인데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 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결과로 이제 고착시키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린 평화적 두 국가라고 하는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로 간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거 국제사회에 누가 들으면은 어느 게 더 좋은 방향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린 그냥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 휴전 중에 있는 국가이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보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군 당국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